네, 그럼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BS 대표 입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한양대 부속고등학교 윤윤구 선생님께서 2025 대입수시 지원 전략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진학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윤윤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조금 짧으니까, 강의 시간이 조금 짧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민이 좀 되는 부분들은 입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역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걸 보고 풀고 있으면 수험생이에요. 저걸 보고 그냥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수험생이 아니고, 근데 전년도에 그 수능 이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일주일 만에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진짜 1년 동안 공부를 하나도 안 하던 놈이 갑자기 수학 문제를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칭찬해 주려고 갔더니 이 학생의 수학 시험지가 이런 모양이었어요. 되게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학생은 예비 고3, 작년이었으니까 이제 지금 고3이 된 학생이죠. 고3이 된 학생이 왜 이러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대학은 가고 싶은데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저기 나와 있는 것만큼, 자기가 쓰여진 것만큼 대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으로는 대학을 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해들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해봅시다. 고등학교 3학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1학년, 2학년 손 들어볼까요? 저쪽은 강의 듣고 있는 거 맞죠? 좋아요.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크게 두 가지 정보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대학 전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대학 수준이 결정될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전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대학의 합부를 결정하는 건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대학을 간다 못 간다를 결정짓는 건 전형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나에 대한 정보예요. 내가 나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형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대학을 보냈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들을 보내고, 그렇게 대학을 보내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밑에가 준비가 된 아이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25학년대에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대략 한 48만 명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수능에 등록한 학생이 한 50만 명 조금 넘고, 실제 수능을 본 학생은 44만 명 정도거든요. 올해는 조금 더 늘어서 48만 명 정도가 될 거고, 강의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KTX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에도 졸업생들이 재수를 결정했다고, 조만간 찾아가겠다고 3명이나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올해는 확실히. 근데 어쨌든 올해 48만 명이고요. 그 중에서 의치, 약수한이라고 하는 의학 계열이랑 스카이를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서울대, 연대를 가는 비율은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많이 잡으면 1.7% 내지는 4% 학생들이 그 대학을 가는 거예요. 다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누군가는 이 대학을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실제로 엄청 탁월한 아이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에 해당되는 1.7%, 4% 학생들 많이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아이들인데 딱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선생님이 보여줄 거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1.7%, 4% 내지는 10% 지방고 전공립대를 간다고 생각하면 대략 한 20% 정도의 학생들이거든요. 그 학생들은 본질적으로 대학이 선발하려고 하는 부분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 도대체 우수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수함이랑 대학을 잘 보내는 내지는 대학을 잘 가는 학생과 대학을 실패하는 학생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뭐냐면 우수함의 기준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우수함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 대학은 그게 아니라고 커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학이 원하는 우수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대학이 어떤 우수함을 원하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그 우수함을 충족시킬 때 대학을 가는 거거든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알바를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디를 갑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를 원서를 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회사에서 뽑고자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내가 나의 능력을 주장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대학이, 그 회사 사장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대학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뽑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대학이 볼 때 우수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우수한 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만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열심히 학교에서 활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떨어지거든요. 왜 떨어지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우수함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는 길은 요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네 가지 형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방법만 대학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에서 봤을 때 92% 정도가 이 네 가지 방법으로 대학을 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의 우수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이 네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재능을 갖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냉정하게 말하면 대학은 별로 관심 없어요. 대학이 보려고 하는 능력이 있냐 없냐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대학이 보려고 하는 능력이 있으면 합격, 없으면 불합격이에요. 근데 그걸 이해해야만 저 네 가지 방법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돼요. 그래야만 원하는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자고요. 1학년, 2학년들 저기 1학년, 2학년들 얘들아 지금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이건 잘 들어. 귀엽군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중학교 때 성적 그리고 고3들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의 내신 성적을 쭉 생각해봐요. 안 바뀌었죠? 1학년 때 성적이랑 지금 성적이 별 차이가 안 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입시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실제로 우수해져야 성공을 하는 거고, 그 우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 뇌를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잘 하게 되냐면 우리 뇌의 신경망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여기 이제 신경세포예요. 여기 이제 뉴런 시냅스라고 하는 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우리 뇌가 공부를 한다는 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려면 우리 뇌가 뉴런을 끌어와야 되거든요. 신경세포를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이렇게 돼요. 뇌가 신경망을 만든다고요, 우리 머리에서.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1시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멈추면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생활 동안 공부를 한다라고 성적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뇌의 신경망 상태가 여기에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면 똑똑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성적은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적이 오른다라는 말은 신경망을 만들어냈을 때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래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걸 잘 생각을 해봐. 그러면 나는 1시간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항상 쉬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신경망은 딱 1시간짜리인 거예요.
이게 습관적인 거거든요. 근데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는 학생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신경망을 발전시켜서 신경망을 2시간짜리 신경망을 만들어요. 요 신경망이 만들어지는데 딱 3주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고3들도 늦지 않았다고요. 3주면 이게 완성이 된다고요. 새로운 신경망 만드는데 3주, 그리고 한 번 더 만드는데 또 3주, 이렇게 걸리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공부 패턴이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곧 여름방학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름방학이 들어가면 여러분 공부 패턴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걸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성적 패턴이에요.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여러분들의 성적 패턴 M자요. 아니면 이거죠. W자요. 안타깝게도 전국의 고등학생 가운데 85%가 이 모양이에요. 성적 안 바뀐다고요. 3년 동안 성적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뇌의 신경망이 딱 그만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15%의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면 전국으로 보면요, 요렇게 성적을 끌어올리는 학생은 7% 정도 수준이에요. 나머지 8%는 성적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학생은 실제 학생이에요. 1학년 때 3.8의 내신을 받았고 3학년 때 1.4의 내신을 받아서 고려대를 진학한 학생. 그러니까 실제로 우수해졌고 그 우수함을 증명했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대학 입시에 성공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목표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이 있어요. 그럼 여기 분명히 갭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 갭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올해 선생님 학교에서 선생님이 서울대 의대를 보낸 학생 내신이 1.0이에요 1.0이에요 그럼 그 1.0의 내신을 받은 그 아이는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단순해요. 나의 현실의 모습하고 자기가 목표로 생각하는 걸 일치시키는 거야. 일치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현실을 목표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목표를 끄집어 내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어쨌든 일치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난 상당수의 고등학생들은 목표를 끄집어 내리는 학생들이에요. 1학년 때 전 의대를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 2학년 때 전 생명공학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3학년 때 얼마 전에 선생님이 지금 아침에 수업하고 왔거든요. 그 3학년 딱 만나봤는데 그 3학년 선생님 가는 거 붙들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선생님 제발 대학만 보내주세요. 뭐예요? 목표를 끄집어 내린 거죠. 그러면 현실을 끄집어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안 하던 행동을 해야 돼요. 이건 고3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을 끌어올리는 유일한 딱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지금까지 안 하던 행동을 해야 돼요. 방금 선생님이 신경망 만드는 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내가 2시간 공부하고 끊었다면 3시간 공부하고 끊어야 돼요. 그러면 성적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해해야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입시 결과를 만들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올해 입시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가장 쉽지 않은 이유는 재수생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만 장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역대 이렇게 입시가 쭉 이어왔던 수능 이후로 94년에 수능이 시작됐으니까 수능이 있었던 이후로 냉정하게 말하면요, 서울대 가기가 가장 좋아진 학년이 올해예요. 왜냐하면 의대가 1,400명 정도 늘었죠. 첨단학과 1,100명 정도 늘었거든요. 그럼 상위권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한 2,500명이 빠지게 돼요. 그 2,500명만큼 상위권 대학을 가기가 쉬워진 거라고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근데 고3들에게 그런 기회가 왔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냐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행동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고, 나는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여러분 선배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잡고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바꾸기만 하면 돼요. 이번 여름방학이 제일 중요한 퍼트니까. 어쨌든 상위권 N수생이 늘어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수능은 되게 어렵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고3들 올해 수능 진짜 어려울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공부량을 지금보다 훨씬 늘려야 돼요. 이번 6월 모의평가를 봤습니다. 국어 조금 그냥 그냥 했고, 수학도 그냥 했고, 영어 되게 어려웠어요. 1점 몇 %의 만점 1등급자가 나왔으니까 실제 수능은 영어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실제 수능은 영어는 지금보다는 쉬울 거예요. 대략 한 8% 정도 보고 있거든요. 목표치가 8%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수능이 출제될 거야.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영어가 조금 난이도가 떨어지는 만큼 국어랑 수학이 난이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변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능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량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사실 올해 입시 트렌드,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한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의대 증원되는 거, 첨단학과 증원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순증이기 때문에 실제로 숫자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입시 그리고 내년 입시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건 무전공 전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전공 전형 정확한 명칭은 전공자율선택제라고 하는데, 이 전공자율선택제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뭐냐면 얘는 제로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학과의 인원을 땡겨와서 무전공 전형을 늘린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원을 뺏긴 학과의 성적이 엄청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무전공 전형 말고 모든 학과의 전형이 입결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좀 있어야 되고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유형 1, 유형 2인데 대학은 유형 2를 좀 더 선호를 해요. 그 실제로 많이 늘어나는 건 유형 2가 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유형 1은 뭐냐면 대학 전체 과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 진짜 무전공 전형, 자유전공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유형 2는 그 계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학계열, 인문계열 이렇게 해서 그 계열 안에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존의 성대 계열 모집 내지는 서울대 광역단위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어쨌든 여기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되게 단순하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 고3들은 거의 모든 대학의 무전공 전형은 그 대학에서 성적 맨 마지막에 원서 접수할 때 경쟁률로 봤을 때 위에서 한 3번째, 4번째 정도 학과가 될 거예요. 그 정도 성적으로 예측하고 원서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되게 어려운 이야기이긴 해요. 다른 학과의 인원을 줄여서 무전공 전형을 늘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심각하게 볼 수 있는, 첨예하게 볼 건 전년도의 입결로 여러분들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은 여러분들의 입결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아니라 고3들은 위에 입결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거기서 지금 현재 발표된 전년도의 입결에서 30% 정도를 빼야 되거든요. 인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 한 30%, 25% 정도 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25%만큼의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기준점을 어떻게 잡냐면 전년도에 50% 컷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원서를 쓰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 전략을 갖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수능 인원은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건 전년도의 결과니까. 그러면 우리 6월 모의평가에서 88,000명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시험을 본 건 74,000명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75,000명, 올해 74,000명이니까 재수생이 엄청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근래의 트렌드가 풀 재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반수가 확실하게 늘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75,000명에서 9만 명, 한 15,000명 정도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 규모가 3만 명 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9월 모평에 들어오는 인원수가 확실하게 늘어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능 인원이에요. 문제는 이제 수능 인원이죠, 실제로. 왜냐하면 9만 명 인원에서 16만 명까지 늘어나게 돼. 7만 명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있냐면 수능, 여기 6월 모평에 들어왔던 인원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예측 불가능한 인원들이거든요. 9월 모평에 들어오는 졸업생들, 반수생들은 예측 가능한 인원이에요, 성적을 보면. 근데 실제로 수능에 들어오는 7만 명 정도는 예측 불가능한 성적을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재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공부량을 늘리는 거 말고는 사실 답이 없어요. 졸업생들만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고3들의 성적 추이예요. 국어 수학 성적 추이. 국어 수학 100분위 평균 성적 추이가 이렇게 나와요. 3월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치는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제일 높은 시험이죠. 6월 얼마 전에 봤죠? 성적이 제일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9월에 또 떨어지고요. 안타깝지만 올해 9월은 여기에 재학생들 배포니까 좀 더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숫자가 많거든. 그 다음에 실제 수능까지 간다고요. 그럼 그 다음 질문 이거예요, 여러분. 고3들의 성적 수준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재수생이 들어오니까요. 그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재수생이 들어오는데 왜 재학생의 성적이 떨어지지? 라고 생각하면 되게 단순한 결론이 하나 나와요. 재수생들이 공부를 더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3들의 전략은 뭐일 수밖에 없다고요? 공부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 이제 지방에 있는 일반고의 거의 대부분은 수능 최저를 맞추면 원하는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한 공부량을 확실하게 늘려야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국 단위에서 보면 제일 많이 선발하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제 여기서 입시의 큰 트랙이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에서, 전국에서 봤을 때 제일 많이 뽑는 건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 다음에 정시, 수능 전형이고요. 그러나 서울 상위권 대학으로 이동하게 되면 서울 상위권 대학은 서울 상위 15개 대학을 놓고 보면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이 뭐냐면 정시예요. 수능으로 제일 많이 뽑아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이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내신 크게 많이 안 뽑아요. 지방에서 지방 일반고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국 2300개 정도의 고등학교에서 매년 1.0이 100명 이상이 나오거든요. 전년도에 고려대학교 의예과를 학생부 학교 추천 전형으로 쓴 학생 중에서, 지원자들 중에서 55명이 1.0이에요. 고려대 의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쓴 학생들을 55명이 1.0이야. 누구 뽑냐고. 1.0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 심지어. 그래서 얘들이 학생부 보면서 무슨 짓을 했냐면 그 선생님 학교에 내신 1.0이 5개 의대를 붙었는데 고려대 의대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입학 사령관 불러서 물어봤죠. 왜 떨어졌어? 이유가 뭐야? 봉사활동 시간이 모자라서 떨어졌어요. 55명 중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지 못해서 떨어진 거예요. 1.0 55명을 그렇게 갈라야 된다고요. 대학 입장에서 미치는 거죠. 왜? 성적 좋은 애들, 내신 좋은 애들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도 안 되는 전형이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학생들의 숫자나 비율이 아주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입시는 딱 투 트랙이에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정시 N 학종으로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학생부 교과와 학종이에요. 근데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대체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내신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게 있기 때문에 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학생부 종합전, 여기는 재수생이 워낙 강세니까 서울에 있는 상위권 15개 대학, 주로 이제 건대 정도까지의 대학이에요. 건대 정도까지 대학에서 정시, 수능 전형으로 들어간 학생들의 80%가 재수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시로 들어간 학생들 비중은, 정시로 들어간 재학생들의 비율은 20%밖에 안 돼요. 20%에서 25%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워낙 재수생들이 강력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학종 케이스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여기 학종이랑 지방 거점 공립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완전 다른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부를 보면 이걸 이해를 못한 학생부예요. 그럼 제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수함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11% 뽑는다고, 10.9% 뽑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되게 단순한 거예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전국에서 내신 좋은 모든 학생이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은 그냥 자격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넌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줄게. 이게 자격 기준이거든요. 나머지 뭘로 뽑냐면 이걸로 서류나 면접으로 뽑는 거예요. 왜? 상위권 대학의 입장에, 서울의 상위권 대학의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내신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믿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서류가 어느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만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건 한양대학교 70% 내신 학생부 교과 전형이 70% 컷이 대략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파이낸스 경영 같은 경우는 50% 컷이 1.28 정도 되니까 추론하면 30% 컷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대략 1.41 정도에서 문 닫고 들어간 거예요. 내신 1.41이 한양대를 쓴 이유는 뭘까요? 수능 최저를 만족하지 못하는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구동물학과 보면 1.66, 기계공학부 보면 1.33이에요. 이 숫자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그 다음 대학을 한번 보자고요. 이 대학은 어딘지는 잘 모르겠으나 똑같은 기계공학부를 보니까 1.68이에요. 한양대 1.33이었고 여기는 무슨 대학인지 모르겠지만 1.68이야. 그럼 이 대학이 어디냐면 우리나라에서 심리학부를 가진 대학은 고대밖에 없거든요. 이건 고려대예요. 고려대 학생부 교과 전형이요. 70%가 여기서 걸린다고요. 어디가 더 높아요? 한양대가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학생부 교과 전형의 70% 컷이 한양대가 더 높다고요. 고려대보다. 왜? 내신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내신이 더 좋은 학생이 고대를 가는 게 아니라 한양대를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되냐면 아까 앞에서 봤던 서류 20%예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요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요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고대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방에 있는 일반고에서 이거 못 받아요. 2점대의 아이가 어떻게 학교장 추천을 받아요? 고대 못 받는다고요. 그러면 이 고등학교는 어디? 자유형 사립고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대학이 자유형 사립고 학생들을 뽑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까지 다 포함해서 11%라고요. 그러니 내신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하지 않느냐가 이런 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수능이고요. 밑에 건 재학생 평균이고요. 30만 명의 재학생 평균이고요. 위에 건 15만 명의 재수생 평균이에요. 그래서 국어에서 요만큼, 수학에서 요만큼 차이가 나고요. 요 둘을 합치면 대학이 한 10개쯤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재수생들이 쓰는 대학과 재학생이 쓰는 대학이 한 10개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정시에서는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데이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3들하고 학부모들하고 고3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적이 나와요.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은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서를 쓰겠다라고 생각할 때 이 아이들은 어디에 본질을, 여러분들은 고3 때 어디에 본질을 두냐면 자기 성적을 여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원서를 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떨어져요. 여러분의 성적은 여기, 근데 위에가 뭐냐면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자녀의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체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학부모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랑 학생의 성적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자녀의 성적을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략이고 나발이고 아무 소용 없거든요. 현실을 모르는데요, 전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략은 정보를 베이스로 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성적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베이스로 잡고 전략을 짜면 성공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로 이야기를 하자면 학생부에 기록되는 글자 수가 대략 이렇게 돼요. 지금 1학년 학생들은 27,000자 정도 남았고요. 지금 2학년 학생들은 16,000자 정도 남았어요. 지금 고3 학생들은 한 6,000자에서 7,000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학생부 마감은 8월 31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8,000자를 7,000자 정도의 글자 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우수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서울대는 어떤 학생을 뽑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학생을 뽑거든요. 근데 실제로 서울대가 뽑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 이런 학생이에요. 뭘 증명해야 되냐면 성장 가능성이요. 여러분, 이건 서울대를 제가 선생님 보여주긴 했지만 실제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모든 대학의 공통점이에요. 성장 가능성을 증명한 학생은 무조건 붙습니다. 올해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1학년 때 내신 4등급 국어사, 영어사, 수학사 내신 444 등급을 받은 학생, 2학년 때 저랑 수업을 했고 얘가 이제 거기서 각성을 했고 공부를 시작했고 3학년 1학기 내신 얼마 전에 올해 이제 대학을 간 학생이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3학년 1학기 내신 올 1을 받았어요. 국어 1, 확률과 통계 1, 영어 2를 받았어요. 근데 이 학생이 경제학과를 갔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걔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 공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좋은 대학을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재작년 12월이죠.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3으로 올라가는 12월에 선생님이 걔한테 뭐라 그랬냐면 네가 원하는 대학보다 3단계 높은 대학을 보내줄 거야. 미적분해. 그래서 얘가 이제 당황을 한 거죠. 인문계열 학생인데 미적분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넌 경제학과 갈 거니까 상위권 경제학과 가려면 무조건 미적분을 해야 돼. 해. 얘가 안 한다고 갔거든요. 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졸업할 때까지 상담 없어. 잘 가. 우리는 가는 사람을 절대 막지 않는다. 쿨하게 보내줬죠. 일주일 뒤에 얘가 다시 왔어. 12월 20일쯤에요. 와가지고 선생님 미적분 하겠습니다. 콜. 당연히 해야지. 2등급 내신으로 2등급 말 3등급 초를 만들어 와.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학에서 선생님이 3개 올려서 보내줄게. 그래서 이 학생이 12월 20일부터 미적분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선행 제로. 미적분 공부를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국어 1, 확률과 통계 1, 미적분 1.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대학보다 3단계 높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갔어요. 1학년 내신 4등급이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상위권 대학이 뽑는 학생들은 유일한 공통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장할 가능성을 증명한 학생들이에요.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딴 이야기가 아니고요. 증명을 해야 된다고요. 증명을 하면 뽑히는 거야. 그게 본질이라고요. 그럼 3학년들로 이야기를 하면 3학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증명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실천자를 가지고 뭘 증명할 건데?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학생부 종합전의 평가 요소는 대략 이렇게 나와요. 뭐 크게 문제 없으니까 이건 뭐 다 공개된 자료니까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이게 녹화되는 거라서 선생님이 아마 학생부 내용을 다 빼긴 했을 거예요. 근데 서울대 경제학과 간 학생, 물론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걔가 선생님의 입장에서 그 1학년 때 내신 4등급 받은 학생을 서울대 보낸 게 최고냐 하면 아니에요. 재작년에 3년 전에는 1학년 내신 수학 6등급짜리도 서울대 보냈거든요. 서울대 사회학과.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성장할 가능성만 증명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의 기준이고, 그 우수함의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증명하면 끝나요. 그럼 뽑거든요. 서울대 학생부를 딱 놓고 보면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선발되는 학생들의 학생부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딱 이거 하나예요. 딱 이거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궁금하고 궁금하니 궁금했다. 끝. 학생부가 전체가 그렇게 돼요.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외대, 건국대가 공통적으로 쓰는 평가 요소예요. 어떤 학생을 뽑냐면 학업 역량이 있고 진로 역량이 있고 공동체 역량이 있는 아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학업 역량이 뭐니? 질문에 대해서 내신이요, 탈락. 내신 탈락. 왜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지방에 있는 1.0도, 지방의 내신 1.0도 서울대를 떨어져요. 일반 학과도 떨어지거든요. 왜 떨어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생부가 아름답거든요. 심하게 아름답거든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옆에 놈이랑 똑같아.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방에 있는 내신 2.7 학생도 서울대를 간다고요. 왜 가요? 자기의 우수함을 증명했으니까. 학업 역량이 뭔지를 증명했으니까. 진로 역량이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 어떻게? 공부하고. 이게 본질이에요. 무엇을 공부했느냐의 문제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공부하면 돼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가기를 원하는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의 평가 요소는 뭔지 다 공개해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읽고 질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 대학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학생부를 통해서 증명을 하면 가는 거예요. 이건 다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 학업 역량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균관대학교가 학업 역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5가지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를 내가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학업 역량을 준비를 해야 될 테고, 그 학업 역량은 우수, 쭉쭉쭉 넘어가죠. 학업 관련 탐구 활동의 실적, 이런 것들을 증명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증명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서울대학교의 평가 요소예요. 학업 능력이 뭐야? 학업 태도는 어때? 학업의 소양은 뭘 갖고 있니? 라고 하는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면 돼요. 학생부가. 내가 대답할 수 없어요. 나는 교수를 만날 수 없으니까. 면접 때 말고 못 만나거든요. 뭘로 증명해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학생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부를 제대로 갖춰야만 증명이 가능해지는 거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봅시다. 이게 학생부에서 학업 역량을 측정하는 체크리스트예요. 연세대학교 등등에서 쓰고 있는 9가지의 체크리스트거든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은 이 9가지를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거라니까요. 내가 세 번째 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탐구력 파트거든요. 그러면 내가 탐구력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 문장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교과와 각종 탐구 활동을 통해서 지식을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걸로 나의 탐구력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부에 뭐가 있어야 돼? 교과와 각종 탐구 활동에서 지식을 뭐 하는 거예요?
확장시키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확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수업 시간에 했던 거랑 비교과에서 했던 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 나는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건 수학 시간에만 써먹을 거야. 이건 멍청한 학생. 난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걸 학교에서 캠프할 때 써먹을 거야. 이게 대학이 요구하는 거예요. 지식의 확장. 내가 캠프 내지는 학교에서 하는 어떤 특강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웠다면 그 배운 내용은 수업 시간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장면이고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증명의 수준이 높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는 거거든요. 이게 서울대학교에서 학업 역량을 측정하는 체크리스트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든 대학이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읽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읽는 건 초등학생도 읽거든요. 질문을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증명하지? 이게 본질이거든요. 제가 대학을 잘 보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 손에 걸리면 원하는 대학 다 간단 말이에요. 딱 하나예요.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학생한테 너 뭐 배웠어? 그거 어디다 써먹어? 야, 그렇게 대답하는 건 초등학생 수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스스로한테 질문하면 돼요. 그 질문이 있냐 없냐가 이 합부를 결정짓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학생이 괜찮아 보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100이면 100 전부 다 이걸 얘기를 해요. 사실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2등급은 붙고 2.5등급은 떨어지고, 이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니까요. 대학은 이렇게 뽑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이 2.5와 이 2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A 학생은 아까 앞에서 봤던 학생이에요. 1학년 때 3.8에서 3학년 때 1.4로 끝난 아이, 평균 내니까 2.5. B 학생은 1학년 1등급, 3학년 3등급. 자,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입학사정관이고 대학 교수예요. 누구 뽑을래요? 100% A를 뽑습니다. 어떤 대학도 B를 뽑지 않아요. 이 단순한 걸 왜 이상하게 생각을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내신이 낮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상대평가니까.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은 11%밖에 안 돼요. 89%는 내신 성적이 안 좋다고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전략이라고 하는 걸 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학생부에서 만나게 되는 자율활동 기록이에요. 근데 이런 자율활동 기록을 갖고 있으면 1.0의 내신을 가지고 떨어져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 학생이 없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학생부의 본질은 개별성에 있어요. 나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까지 실려 있느냐가 본질이라고요. 그럼 3학년 때 학생부의 개별성을 만들어내면 1학년, 2학년 때 학생부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그걸 이해합니다. 그러면 얘는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교수들이, 입학사정관들이 여러분들의 학생부를 볼 때 이렇게 본다고요. 평가할 게 있어 없어? 없죠. 보여야 평가를 하지. 탈락. 여러분들의 학생부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대학 입학사정관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요. 평가할 게 없네? 탈락.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40%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리면 유사율 40% 이상이 나와요. 유사도가 학교 간 동학교끼리 비교를 하거든요. 동학교, 같은 고등학교끼리는 블라인드 되어져 있는데 컴퓨터 안에서는 이 블라인드를 빼고 같은 학교끼리 유사도 검색을 돌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어떻게 적히냐면, 여기 옆에 어떻게 적히냐면 유사도 25% 이렇게 적혀요. 선생님 학교 학생부는 본질적으로 선생님이 전체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여기에 선생님 학교는 이제 이걸 자체적으로 유사도 검색을 하거든요. 유사도 조사를 해요. 밑에 여기에
10% 이상 적히면 선생들이 소환돼요.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엄청 깨지거든요. 절대 10% 이상 안 나옵니다. 전국의 유일한 나만의 학생부,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자율활동, 시간이 거의 다 돼갔나요? 이거 교과서 특이에요. 이거는 인천에 있는 모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 온 거야. 교과 세특이에요. 윤리와 세특, 윤리와 사상, 교과 세특. 이 교과 세특을 보고 뭘 평가할 수 있을까요? 평가할 수 없죠. 그래서 탈락인 거예요. 평가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써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써야죠. 이게 전국에 한 명. 위에 선생님 학교, 제가 선생님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부 자율활동인데 위에는 공통이에요. 활동은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공통활동이니까 공통활동, 여기가 뭐야? 전국에 한 명. 본질은 이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대학 교수가 이걸 한참 읽다 보면 앞에 뭔 짓을 했는지 궁금하겠죠. 그럼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뭘 하다가 이걸 했는지가 보이겠죠. 제일 중요한 거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얘가 이거 서울대 사회학과관이에요. 서울대 사회학과관 학생분인데 뭐가 있냐면 여기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에 대해서 궁금해했대. 자, 여러분들이 대학 교수예요. 그 말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고등학교 2학년 따위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궁금해했다고? 불가능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이 주제를 딱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거짓말.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우수함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학업 역량이라는 걸 딱 들어가 보면 뭐라고 했어요? 탐구력을 측정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교과와 각종 탐구 활동을 통해서 지식을 확장하려고 했냐 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장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냐면 얘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에 대해서 자율활동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얘는 뭐야? 학교활동, 비교과 활동. 그러면 이거 어디서 증명하는 거라고요? 수업 시간에요. 3개 정도의 교과를 정하고 그 3개 정도의 교과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3개의 교과에서 정리해서 교과 세특에 3명의 선생님이 적어놨죠. 담임 선생님이 적었죠. 4명의 선생님이 이 학생이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팩트가 되는 거예요. 4명의 선생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팩트가 되죠.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학생부에서 증명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증명이 있으면 붙는 거예요. 내신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기본적으로 되게 단순해요. 요즘의 대학은 특히나 요즘의 대학은 뭘 하냐면 이 학생이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떤 행동, 액션을 취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는 일부분이에요. 이게 27,000자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부에 기록되는 글자 수는 27,000자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는 학생들은 뭐 하냐면 3년짜리 프로젝트를 세우고 27,000자짜리 설계도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그 설계도의 일부분이에요. 설계도를 만드는 방식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 학생의 메인 컨셉은 뭐냐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 학생의 가장 메인 주제예요. 그러면 자기의 핵심 키워드가 학생부에서 나오고 내 고등학교 생활의 방향성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으로 출발할 거야 라고 하는 포지션을 잡고 쭉 가는 거예요. 그 포지션을 갖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은 3학년 1학기 때 선생님이랑 뭘 했냐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 시각장애인에 대한 고민을 점자블록으로 찾아보기로 했어요. 팀별 탐구였고 4명의 학생이 와가지고 이제 점자블록에 대한 고민 제대로 돼 있나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선생님 학교가 있는 구청
구청에서 동서남북으로 4명의 학생이 1km를 걷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점자블록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구청 안에 이런 곳이 4km를 걸었고 그 4km 안에 70곳 정도가 이래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사회의 문제점을 발견한 거잖아요. 보고서 만들고 공부하고 탐구하고 자료 찾고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에 올려요. 민원란에. 너네들 이래놓고 이러는 게 맞아?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민원을 올려요. 그 모든 과정이 어디에 기록돼요? 학생부에. 이 학생이 행동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읽히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는 공부에서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시도한 학생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잠재력이 폭발한 학생이죠. 성장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준 학생이에요. 그러면 사회학과의 교수들이 생각하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 와서 서울대 사회학과에 와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학생이겠구나. 그럼 뽑는 거예요. 이 학생 내신이 2.89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봅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교과 세특이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100%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건 전국의 상당수의 학생들의 교과 세특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뛰어난데 뭐가 뛰어난지 모르겠어요. 호기심이 있는데 뭘 궁금한지 몰라. 구체성이라고는 1도 없고 학생이 하나도 없는 학생부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학생부를 구성해 주셔야 돼요. 구체성을 가진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주제를 가지고 학생부를 구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녹화되는 거라서 선생님이 학생부를 다 보여주지는 못하고 하나만 딱 보여줄게요. 이 학생부는 뭐냐면 칠학종 합격시킨 학생부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즘 취미생활로 칠학종 합격을 매년 만들고 있거든요. 칠학종 합격 어떻게 하냐면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그리고 6개 그렇게 쓰고 카이스트. 그래서 6개, 7개의 전형을 썼고 7개의 전형을 학생부로 다 합격한 학생. 가능하냐 그러면 당연히 가능하죠. 불가능할 게 뭐예요? 학생부의 우수함을 증명하면 된다니까요. 이 학생의 1학년 성적 내신 1.7, 2학년 때 이 학생의 성적 1.3, 3학년 때 이 학생의 내신 성적이 2.5?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반대죠? 3학년 1학기 때 내신 성적이 뚝 떨어졌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3학년 1학기 때 내신 성적이 뚝 떨어졌는데 5개의 대학에서 5개의 대학 7개 전형에서 이 학생을 무조건 우수하다고 찍고 뽑았다니까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생부의 완결성이 워낙 뛰어나거든요. 이 학생은 선생님이 7학종 합격시키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완결성이 엄청 뛰어나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의 딱 제일 중요한 팁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시간도 없으니까.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지도라고 돼 있죠? 이게 소음지도, 바람지도라고 있는데 지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뭘 하는 거냐면 저랑 자기가 배운 모든 지식을 지도로 개념화 시켜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조금 고급 스킬이에요. 왜냐하면 대학 교수들을 잘 생각해 보면 대학 교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서 대학 교수가 됐냐면 어떻게 해서 똑똑해져서 대학 교수가 됐냐면 지식을 유형화시키는 자신만의 패턴이 있거든요. 이건 모든 똑똑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 이 아이를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식을 유형화시키는 방법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 학생은 지도예요. 왜 지도일까요? 되게 단순해요. 이 학생은 그림을 잘 그리거든요. 그림을 자기 장점을 갖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림을 잘 그려. 그러니까 너는 지식을 구조화할 때 모든 걸 지도로 한다. 그래서 이 학생은 자기의 모든 지식의 구조화를 지도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읽으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학생의 탐구나 공부의 수준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그런데 어쨌든 그런 지식을 구조화시키는 과정을
지도를 통해서 했고, 이 학생은 학생부 전체에서 지도가 7번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 학생부에서 이 학생이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은 하이라이트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 하이라이트가 돼요. 그러면 이제 대학 교수가 거기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면 오른쪽에 이 학생의 지도가 전부 다 떠요. 어떤 지도를 만들었는지가 다 떠요. 그러면 대학 교수들이 그걸 딱 보면 어떻게 생각해? 이 학생이 지식을 지도로 구조화했다라는 걸 대학 교수들이 한눈에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앞에 학생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하이라이트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4곳에서 사용되었으니까 자본주의가 하이라이트 되면 교수들이 거기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면 어떻게 해요? 자본주의를 썼던 교과서 혜택이 옆에 다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의 지식이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학생부 특히나 지방이 이게 심한데,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오해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학과를 지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A 학생과 B 학생 가운데 누가 더 우수해 보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방은 전부 다 A라 그래요. 안타깝게도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A는 하나도 안 뽑아요. A는 절대로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B만 뽑습니다. A와 B가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B만 뽑습니다. A 안 뽑아요. 왜? 활동이잖아요. 활동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활동을 했다고 우수한 학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 학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학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그런 준비를 하게 되고 그럼 실패하게 된다고요.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저희 학교는 그런 거 안 해요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대학은 여러분들의 고등학교에 관심 없어요. 대학이 평가하는 건 여러분 고등학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교가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뭘 해야 돼요? 그래, 너네 고등학교가 그런 거 알겠어. 근데 넌 그 속에서 뭐 했어? 여러분은 잤죠? 그럼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 저희 학교는 안 하고, 저희 학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희 학교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 그걸 바꾸기 위해서 요만큼 노력해 봤어요. 합격. 본질은 이거라고. 이거 여러분들이 뭘 했냐고요. 어떤 능력을 키웠냐고요. 어떤 능력을 학생부에서 증명했냐고요.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선생님들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1학년, 2학년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 3학년들이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공부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대학 못 가요. 읽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순간 대학 못 간다고요. 내가 안다, 공부했다, 읽었다, 이해했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건 전부 다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제일 한심하게 생각하고 제일 마음 아파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고3 10월 달에 수능을 한 달 정도 앞뒀을 때 인강 보고 있는 멍청한 놈들.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보들이에요. 걔들은 절대로 수능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공부를 인강 강사 공부시키는 학생들이 어떻게 자기 공부를 잘하겠어요? 불가능해요. 그건 공부한다라고 착각하는 거에 불과하다고요. 내가 말할 수 없다면 나는 아는 게 아니다. 내가 말할 수 없다면 나는 이해한 것이 아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공부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하시고요. 이번 여기가 중요하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잖아요. 여기 지난 방학 때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봐.
지난 방학 때 살았던 삶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나라면 나를 뽑을까? 고3들 따라해 볼까? 시작. 뽑을래? 지난 여름 방학 때 난 네가 뭐 했는지 아는데? 고민하세요. 이 방학이 고3들한테 마지막 기회가 될 거고, 이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다만 이 그래프의 본질은 이거예요. 학원 간 시간, 인강 본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전국에 30만 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30만 명 정도의 학생이 학원을 다니고 인강을 봐요. 성적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안 올라요. 왜 이러세요? 혼자 공부한 놈만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고요. 그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건 선생님이 학생들 지도하는 설계도인데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주소 찍으시고, 오늘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는데 안 돼서 다 설명 못한 게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메일 보내실 때 말머리에다가 전북이라고 해서 보내세요. 아니면 원광대라고 해서 보내든 어쨌든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메일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로 질문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깨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깨워야, 그런 능력을 깨워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3학년 생활 내지는 1학년 2학년 학생들, 여러분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시간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절대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로를 가게 될 거고요. 고3들은 이런 경로를 지나왔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선생님은 얘를 제일 많이 봤거든요. 얘를 제일 많이 봤거든요. 고3 때 미끄러지는 아이들, 진짜 답도 없는 놈들. 근데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모든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소재예요. 이건 인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모든 사건들은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소재입니다. 라틴어에서 돌멩이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페트라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페트라는 반석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단어고요.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스캔들의 원이 되는 단어예요.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는 말이에요.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환경, 사건, 사람, 난 이 사람 때문에 공부가 안 돼, 난 이 사람 때문에, 난 이 상황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당면한 그 모든 상황을 스칸달룸으로 만든 거예요. 어떤 상황을 겪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딛고 올라갈 수 있어요. 반드시.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 어떤 환경도 페트라로 만들 수 있고 스칸달룸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결정짓는 건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과 사건과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페트라가 되기도 하고 스칸달룸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 사건 때문에 넘어질 거고요. 누군가는 그 사건 때문에 자기의 꿈을 이룰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페트라로 해석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